그러면 테이버님 지금 이제 아까 좀 언제든지 사도 좋다라는 주식으로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 개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요거 세 개 외에도 좀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매수해도 좋을 질문지를 받은 내용 중에서 많은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인플레이션에 좋은 주식이 뭐냐, 그리고는 뭐 금리 인상에 좋은 주식이 뭐냐, 그리고 지금 좋게 보는 주식이 뭐냐. 말 그대로 사고 싶으니까 하나 던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보시면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요 부분 중에서 조금 공통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안 망한다라고도 말씀드렸고 플랫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지금 애플 반도체라는 게 작년부터 시장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CPU라고 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런 그 프로세서를 다룰 때 인텔과 AMD만을 우리가 고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라이젠이 어떠니, 뭐 i5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되던 요 CPU, 요 AP 자체가 성능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컴퓨터랑 좀 유사한 성능까지 왔습니다. 이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게임을 하신다 하면 좀 알아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는 뭔가 모바일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은 금방 캐치를 하실 텐데,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핸드폰에서 하는 게임을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하면은 화질이 너무 안 좋고요. 너무 뭔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그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왔던 오딘이라는 게임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지만 PC로 연동할 수 있는 게임이 나왔고요. 요즘 뭐 NC소프트에서도 실제로 이제 멀티 플랫폼 게임이라는 걸 만드는데 모바일과 PC와 콘솔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게임을 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로 모바일이 PC의 그래픽 성능을 100%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모바일 칩은 그 특성상 하나의 좀 성능을 극대화시킬 때는 다른 성능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조절하면서 성능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처음부터 추구해왔고, 이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 수준에 와서는, 지금 시기에 와서는 컴퓨터만큼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쌓고 데이터를 쌓고 난 뒤에 본인들이 아이폰도 만들고요, 아이패드도 만드는데 맥북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이맥이라는 걸 만드는 PC도 만들죠. 근데 그 아이맥, 맥북에 들어가는 그런 CPU를 원래 인텔 걸 쓰다가 원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를 인텔 거를 가져와서 최적화해서 쓰다가 작년부터 본인들의 칩을 직접 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이게 과연 PC라고 하는 게 그래도 PC인데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똔똔이다 였고, 올해 초에 요걸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M1이라는 칩을 두 개를 붙여서 울트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M1 울트라. 근데 딱 보니까 인텔보다 특정 영역, 특히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직까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를 깔았을 때 그 성능을 100% 발휘할 수는 없어요. iOS만 이게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정말로 인텔 CPU보다 훨씬 좋고, 완전 베이스가 다르니까요. 와, 애플은 그것도 잘하네요. 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혁신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돼요. 근데 애플이 지난 5년, 10년 동안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면서 10년 동안 쌓았던 그 설계 기술이 지금에 와서는 PC를 따라잡았는데 인텔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준비를 못했거든요. 중간중간 분명히 아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저전력 반도체를 내려고는 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사양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성능이 안 좋아, 이 정도 스펙이면은 이거 안 써 라고 하다 보니까 인텔도 신경을 못 쓰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따라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애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플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윈도우나 AMD 아성을 건들지 못하죠. 뭐 서버 CPU 시장도 있고 많은 CPU 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년, 10년 쌓이면은 정말로 인텔과 애플이 한판 붙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후발주자는 인텔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애플카, XR, AR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쓰는 것들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다른 또 좀 한 단계 혁신으로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번에 거의 한 7천억인가 더 샀잖아요. 떨어졌다고 좋다고 또 사셨더라고요. 네.
참 그런 것까지 다 내다보시고 사신 거구나. 주주니까 뭐 알 수 있죠. 네, 그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변화 관점에서는 에어비앤비. 좀 좋게 보고 실적 있습니다. 좋게 나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실적은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게 아직까지는 성장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손실이니 EPS가 정말 조금 뭐 PER 보시면은 뭐 몇백 배, 몇천 배 더 나오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적재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에어비앤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실 거고 저도 에어비앤비를 몇 번 쓰고 난 뒤부터 에어비앤비를 사야겠다라고 이제 IPO를 정말 많이 기다렸고요. IPO 위에 쭉 떨어져가지고 135달러에 사서 위에서 한 번 더 팔고 또 떨어져서 또 샀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데 왜 보유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문화라고 하는 거,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호텔은 솔직히 많이 가보셨거든요. 다들 많이 가보셨고 또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대 시설을 다 이용하시는 분들, 호텔을 막 이렇게 일주일 뭐 한 달씩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호텔을 갔을 때 뭐 2박 3일 놀고 오면은 호텔 풀장에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쁘고 다 좋고 그냥 뭐 밥 먹고 하면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경험의 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에어비앤비를 가가지고 실제로 친구들하고 편하게 놀고 그러고는 쉽게 이렇게 뭐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니고 관광지랑 가까운 데서 숙소를 지내고 그리고는 뭐 한 달 살기 이런 걸 할 때도 호텔 한 달 살기는 너무 뻔하거든요. 에어비앤비를 통한 한 달 살기. 그리고는 저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우리가 뭐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 부동산도 구독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부동산을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 렌트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편하게 결제하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앞으로는 뭐 어느 한 군데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과에 얽매이지 않는 상황에서 세상이 점점 변해나가면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한 달은 방콕에 갔다가 또 한 달은 싱가포르 갔다가 또 한 달은 뉴욕 갔다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무형의 자산으로 계속 뭐 자산 투자를 하고 뭔가 내가 다른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뭔가 뭐 우리가 와이어족들이 이렇게 갖춰놓은 꾸준한 내 소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는 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저는 앞으로도 성장성이 꽤나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흑자 전환 시기에다가 리오프닝도 같이 열리고 거기다가 호텔 체인들도 생각보다 코로나 때 많이 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조금은 공부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해외 기업들은 네. 지금 좀 이렇게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 이렇게 환전해서 네. 사도 되는 건가요? 있는 달러를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230만 원을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환율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년, 20년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이 개방이 됐고 그 상황에서 평균치를 보시면은 밑에가 한 1,1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위로 보시면은 1,200원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박스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환율 차트를 보여드려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왜냐? IMF 이후로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선진국들은 환율이 옆으로 갑니다. 달러 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의 성장을 따라가는 기업들은 환율이 안 흔들려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등락은 보이지만 계속 옆으로 갑니다. 근데 신흥국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대표적으로 브라질, 뭐 멕시코, 아니면 지금 최근 터키, 아니면 러시아 이런 데를 보시면은 러시아가 실제로 GDP 순위로는 우리나라랑 지금이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보실 때 러시아의 루블화라는 거는 계속 올라갔어요. 차트가 계속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다 올라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요거는 미국의 경제 규모, 미국의 소비 규모를 따라가는 거고 미국의 소비에 만족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반도체 여전히 미국에서 만족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소비를 따라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은 다시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1230원 정도까지는 환율을 이렇게 환전을 고민해도 되는데 지금 뭐 50원, 60원, 70원 갔을 때는 좀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평균점을 잡을 때 1150원 정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는 1150원에서 정말 박스권을 얕게 잡으면은 밑으로 1120원, 30원, 위로 한 1107, 80원 정도 나와요. 그럼 내가 미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시 뭐 경기가 좋아지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시 원화로 돌려받을 때 그 뭐 각을 재다가 1150원에서 1107, 80원 정도에서 내가 환전한다고 치면은
1230원이면 5% 정도만 내가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10%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미국에서 5% 더 벌면은 10% 더 벌면은 지금 환전하셔도 됩니다. 장기 투자 생각하시면 지금 환전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10%더 벌면 되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고점이니까. 지금은 조금은 한두 달만 참으면은 5%는 그냥 환을 먹을 수 있고 환을 먹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1,500원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지금 욕심내서 투자할 이유는 없고 한국의 환율이 더 날아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만 참으시고 예, 달러를 있는 걸로만 투자를 하시고 조금 있다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네. 테이버님의 장기는 몇 년이에요? 저의 장기는 제가 판단했던 지표가 눈에 보일 때까지이기 때문에 전 좀 기업에 따라서 합니다. 근데 대충 한 번 사면은 한 분기는 무조건 버텨요. 3개월? 네. 그럼 3개월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를 무조건 버틴다는 게 스윙을 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을 일주일 스윙 이렇게 많이들 보시는데 한 분기 정도는 스윙 투자할 때는 각오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최근에 급락하고 넷플릭스를 샀거든요. 샀어요 넷플릭스? 네, 급락하고 난 급락에 딱 빠지는 날 그날 이제 프리장에서 25% 빠지고는 장 딱 열렸는데 35%까지 빠지는 거예요. 야, 210달러? 220에서 딱 떨어지는 거 보고 210달러? 하고 샀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있는 달러로 들어가고 실제로 델타항공이 한 10% 넘게 수익 나가지고 아 델타를 더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하다가 델타 팔고 샀어요. 왜냐 그러면은 결국 델타항공도 제가 좀 오래 버텼습니다. 6개월 버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뭐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는데도 빨리 안 올라가길래 어차피 에어비앤비가 있으니까 리오프닝으로 올라가는 건 에어비앤비로 내가 또 수익 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델타를 집어던지고는 야 넷플릭스는 V자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한두 분기만 있으면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건데 그러면 다음 분기 때 실제로 정말로 구독자가 많이 100만씩 줄어드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친구가 정말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주당 순이익은 늘었어요. 매출도 늘었어요. 그리고는 구독자 수가 좀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210달러에서 딱 PER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원래 넷플릭스가 PER이 높을 때는 70배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고점에서는. 근데 이게 고점 대비 70%씩 떨어지니까 20배를 딱 깨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버는 돈 기준으로 PER 20배 밑으로 떨어졌대. 1년 있으면 PER이 17배, 16배 간대. 사야죠.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이러면서 저는 확 사고는 V자 반등이 안 나오길래 방송에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면 반은 팔 거다. 왜냐하면 델타도 팔고 샀는데 좀 과하게 사는 건데 V자 반등 나오면 반은 팔 거다 했는데 안 나오길래 6개월은 못 팔겠군요. 6개월은 못 팝니다. 네, 다음 분기 실적 확인하고 가이던스 확인하고 우상향 잡히면은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돼야 팔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반년은 날렸네요. 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메타도 사셨어요? 메타는 안 샀습니다. 네, 왜 넷플릭스는 저는 콘텐츠라는 것과 OTT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거지 메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애플 마소를 네, 그렇게 샀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도 좀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디램이 바닥이다, 랜드가 바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지금 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이닉스를 PBR 배수로 놓고 보나 전저점으로 놓고 보나 정말 많이 빠지면은 10만원 혹은 9만원일 거예요. 지금 가격이 11만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10%에서 20%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전 고점을 놓고 봤을 때 혹은 역사적 고점을 놓고 봤을 때 13만원에서 15만원, 16만원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DDR5라는 게 나오고 서버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얘가 돈을 잘 번다. 특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똑같은 전략이에요. 3년간 영업이익의 길을 모아서 이 원격을 모으는데 3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해가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물류도 2024년 연말 되면은 또 탈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황도 괜찮고 주주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투자할 만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점점 더 많이 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현대차 자율주행 그리고는 그런 데이터들 저장 모두가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시리를 불러가지고 이것저것을 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에 있는 알렉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글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 속에 있듯이 시동 걸어줘, 시동 걸 거고요. 불 켜줘, 불 켜줄 거고, 보일러 틀어줘, 보일러 틀어줄 겁니다. 집이 연결이 될 거고 모든 가전들이 연결이 될 거고 뭐 자동차도 연결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내 물건 모두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물건 하나하나에 다 반도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 특히 소부장 업체들은 기술력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친구들, 그리고는 기술 수준, 요거는 뭘로 보실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소부장들이 국산화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동진 세미캠, 뭐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심텍도 그렇고, 대덕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동진 세미캠 이런 데도 그렇고, 뭐, ISC, 이런 데도 보시면 다들 좀 시황이 좋아요. 뭐, 우상향을 잘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게 쉽게 꺾일 만한, 시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조선기자재요. 이 섹터인데, 조선은 LNG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올해는 가기 힘들 수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는 2020년 12월부터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는 제대로 된 값을 못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선이나 혹은 조선에 들어가는 기자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LNG 보관창, 카본 들어가는 친구들도 존재하고 밸브 이런 거 들어가는 친구들, 관 들어가는 친구들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평가가 낮았어요. 조선업이 원래 안 좋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슬금슬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은 투자를 뭐 연말 혹은 내년까지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해놓으셔가지고 배당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실적도 잘 드러나는 친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조선 셋업체들은 그냥 말 그대로 배를 조선사들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다에 띄우는 거거든요. 아파트 부피만큼의 철이 들어가는데 철 가격,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선보다는 저는 기자재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어차피 조선 쪽은 돈이 많이 돌 겁니다. 그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비장의 종목 한 가지. 네, 그 부분은 국내에서는 1등을 하는 기업인데 팹리스 1등 하는 기업 중에서 LX 세미콘. 원래는 이제 실리콘웍스라고 있는 기업인데 되게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에 그 반도체를 이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구동칩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친구인데 그 전에는 이제 LG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거래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LX 그룹으로 독립을 하면서 LX 세미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총알이 좀 많은 상황, 현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M&A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OLED 쪽만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력 반도체 쪽 이쪽도 진출하고 최근에는 M&A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서 나스닥에 상장돼 있던 옛날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M&A 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와 설계 쪽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정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배당도 좋아요. 번 돈의 한 30% 정도를 배당으로 작년에 지급을 했고 실제 배당률이 6%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해도 뭐 실적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주주환원도 좋은 3박자를 고루 갖춘 친구에다가 공격적인 투자 활동까지 하고 있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그 기업은 좀 공부를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실리고 있고 개인사에서도 많이 알려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미 많이 떡상을 했지만 우상향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데이버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거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항상 다들 부자가 돼야 그리고는 저를 아는 분들이 다 부자가 돼야 주변에 부자 친구가 많아야 저도 부자가 되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좋다 나쁘다를 명확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차피 평생 친구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머니카피 네. 이번에 책 나왔는데 이거 어필 한번 해주세요. 머니카피 솔직히 제가 되게 부끄러운 책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네. 정말 제 방송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이 진짜 주린이 분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져가지고 그 자본금,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걸 댓글창에 남기세요? 아니,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때 사연 들어보면은, 내가 뭐 장사하다가 다적관 2억 정도 있어가지고, 주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시작을 했다. 이런 분들 계시고, 은퇴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맨날 질문을 주시는 건 결국, PER이 뭐예요? 그 다음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에서 누가 더 싸요? 누가 더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한 주에 11만 원이고요. 삼성전자는 한 주에 6만 6천 원, 6만 7천 원, 7만 원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하이닉스가 더 싼 거 아닌가? 왜 하이닉스가 더 비싸지? 요런 좀 그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상장 주식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가 뭐다, 무상증자가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는 뭐 금리가 뭐고 기준금리가 뭐고 FOMC가 뭐고 너무 어려워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할 때 20명, 50명 이런 분들이 오셔서 보고는 한 일주일, 2주일 시청자가 안 바뀌니까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게 다들 모르는 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조금 관심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 600분, 700분 정도 오시거든요. 네. 많이 오실 때는 막 이렇게 2000분씩도 오시다 보니까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시는 걸 다 대답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보실 수 있을 만한 교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설명을 해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저 솔직히 이거를 저는 제 시청자분들한테만 팔아먹으려고 쓴 책인데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출연하고 여기저기 출연하다 보니까 주린이 분들이 많이 좀 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댓글 중에서 이게 이제 평가 글 중에서 정말 와닿았던 게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 책이다. 대신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개념 잡기는 좋은 책이다. 깊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자산 투자를 해보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금리부터 돈의 역사, 경제, 지표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조금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지도 다 기본 내용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저는 주린이 집 교과서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정말로 이제 처음 입문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이 주식을 좀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썼지만 살 필요는 없어요. 네. 네. 페이버님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게 매매랑 투자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아니면 단타를 친다 혹은 이렇게 막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오늘 시황, 오늘 섹터 이런 걸 분석하실 때는 베이스가 매매예요. 투자를 베이스로 분석을 하는 케이스는 미국 시장을 분석할 때는 투자를 케이스로 분석을 합니다. 뭐 얼마나 늘었고 EPS 증가세가 얼마가 됐고 배당이 얼마나 늘었다라는 거를 근거로 분석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좀 시황 분석하든 혹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왜냐면 이게 배당이 좀 이렇게 많이 늘지도 않고 소액 주주에 대한 대우도 좋지가 않아요.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매매를 중심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 평가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장투를 왜? 우리나라에서는 단타만 치면 돼. 이런 논리도 좀 많이들 펼치시고 실제로 그게 저도 동의하는 바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해도 되는 기업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래라고 하는데 매매 대상에서 투자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뉴스도 잠깐 터졌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내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라고 하면은 이걸 매매로만 접근을 하고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오고 이게 조금 1%, 2%를 여러 번 나눠 먹는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나는 매매 대상인데 투자라고 생각하고 샀다가 오래 끌면은 손실이 좀 길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였을 거예요.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TV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신 분과 후원을 안 하신 분이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후원을 안 하신 분의 채팅 중에서 딱 눈에 걸리는 채팅이 있는 거예요. 에디슨 EV에 1억 물렸습니다. 정말 아무런 뭐 수사도 없이. 그 쌍용차 인수 네. 그거죠. 그러면서 그게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상패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가 안 된다면 저랑 이제 보이스톡을 연결을 해서 사연을 좀 듣고 싶다라고 이제 연결을 하고 보니까 2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고
그러고는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돈인데 그 돈을 지인의 얘기를 받고는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대상이죠. 거래량이 터지고 이슈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인데 특히 또 올랐다가 빠진 상황에서 눌림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간다. 그러고는 매수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거래 정지돼가지고 20대 중반에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엄청 크죠. 그 친구도 딱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냥 말만 듣고는 매수를 하다가 떨어져서 물을 더 탔는데 어느샌가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대상을 투자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은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막 2배, 3배, 4배 이걸 바라보고 차트만 보고는 이건 투자로 했을 때 이 차트 분석상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것에만 동의를 했다가 접근했다가 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줄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자꾸 알려지고 그런 케이스를 자꾸 주변에 접하다 보니까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식은 단타나 쳐야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랑 투자를 좀 구분을 하시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고 투자하는 눈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느리지만 돈을 계속 벌 수 있고 그러면서 운이 좋으면은 좀 더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천천히라도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이버님 감사합니다. 그 매매와 투자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이게 특히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테이버님 오늘 인터뷰는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자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